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뜨겁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반정부 여론의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습니다. 당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은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핵 도발을 막는 데 대해서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동조해 나가는, 커플링해 나가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셨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지금 상황이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 일단 정권 어느 정권이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 국정원이 최근까지도 저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새롭게 국정원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그 선거 기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입하는 아예 부서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잘못들이 실제적으로 있어 왔었던 것인지 국민들에게 낱낱하게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반성할 거는 반성한 이후에 또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선 개입 사건의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일단 우리 정치 역사상 아직까지도 우리 국정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내 정치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 사실이 네. 참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사실 진실 규명 좋습니다만 그 진실 규명이란 미명하에 만약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저 사실 그 12년대 그 대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때 느꼈던 거는 과연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네. 과연 그 대세, 과연 그 시대적 정신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했었나,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선 개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의당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2012년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MB 정권 하에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론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벌어져 왔던 것이다. 지금 네. TF의 조사 결과로만 보면 3,5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검찰에서 밝혔던 국정원 댓글부대라고 하는 인원의 거의 10배 가까운 인원수에 초래하는 것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인 것인지 지금 국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도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활용해 왔었는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국외 파트로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이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보복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아젠다로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 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기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네.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논리로 이제 서로 대응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정한 진상 규명과 국정원이 앞으로 다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태를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전에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과연 진짜 이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네.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들춰내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적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도 특히 이 국정원 발표가 난 어젯밤에 아주 늦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이 터트린 시점조차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이 얘기를 어젯밤 늦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수순을 보면은 정치적 보복이 농후한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개 시기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공개 시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공개했느냐, 예. 이 문제 제기가 아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계시지만 네. 언론에 터뜨리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로서 확장성이 높은 시기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언론에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시기로도 뭐 어제나 오늘 엄청나게 뭐 다른 어떤 기사가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기의 문제를 탓하는 것은 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겠지만 달리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졌고 있는데 그냥 덮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보면 국정원의 임무는 이게 아니다. 다른 데 지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말 자체조차가 저는 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리아 패싱 등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특히 안보 관련해서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국내 정치 이슈를 가지고 국정원이 시끄럽고 언론이 거기에 그 포커스가 돼 있다면은 국정원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즉 우리 안보,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특히 북한과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될 국정원이 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작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정원이 잘못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것을 실제로 해왔던 정당과 정권에서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김광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아까 코멘트 나왔습니다만 이 예로 든 것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정보가 정확하게 미국과 공조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1년 전까지 김광림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년 전까지 내가 정보위원장을 해봤더니 뭐 어쩌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에 국정원의 상황을 가지고 그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예로 든다는 것은 정보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난을 하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정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론 지상에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하겠다거나 방산비리 수사에 자기들이 힘을 동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정원 개혁의 과거 청산을 군이 합니까? 검찰이 하겠습니까? 국정원 자체가 하는 것이고 네.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원은 적폐청산보다 미국과 북핵 문제 정보 공유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게 코리아 패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절대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곳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안보 위기에 안보 국면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신다고 하면은 코리아 패싱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방향을 잡는 것을 포기를 한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만의 방향과 노선을 정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고,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의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요즘 들어 북적 자유한국당에서 거론하는 단어가 코리아 패싱입니다. 이게 네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를 보면은요,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이슈는 그거의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걸 지금 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미국의 그 큐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영화 한 장면인데요.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이 배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의 그 대화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닌 행동으로서의 대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래저래 물밑 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네. 미국에선 미국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북한 관련해서 발언들을 쏟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은 대화는 안 하지만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하나의 대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여기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코리아 패싱이 안 되려면은 아까 국정원 얘기도 나왔지만은 꼭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이제 새 정부도 미국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별로 뭐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실예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은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크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9년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육자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다자외교라든가 이런 틀들도 전부 다 무력화됐었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채널들도 다 없어진 상태, 심지어는 9개 채널을 가지고 있었던 군 통신망조차도 전부 다 폐쇄시켜버린 그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정권 들어선 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인데요. 네.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동안의 외교 난맥을 만들었던 분들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어렵다. 네. 그리고 아까 멘트에 강효상 대변인께서 예로 들었던 원비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코리아 패싱을 예로 들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당사국이 좀 다르고요. 네. 다만 최근에 ICBM 급의 발사라든가 아니면 SLBM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지금 전부 다 동일하게 보고받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네. 육자회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좋은 틀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육자회담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육자회담을 왜 멈췄습니까? 육자회담 도중에 앞에서는 핵 개발을 중지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북한이 뒤에서는 몰래 계속해서 핵 개발을 했었고 미사일 개발을 한 것,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육자회담도 별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분명히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이 해지됐다는 것만 보시지 말고 왜 그 당시에 그것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서도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다.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훨씬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를 단절시키고 아예 소통 채널을 차단하는 것을 계속 외교를 해온 것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누적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슈화된 게 94년도에 그때 페리 프로세스가 나왔거든요. 94년이면 지금 23, 4년이 지났습니다. 23, 4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는 전 정부라든지 그 과거 정부, 그 어떤 정권을 떠나서 저는 대화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멈췄다는 사인도 없었고 예, 그런 거에 네. 대한 배신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햇볕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시대가 바뀌면 조금씩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예전에 햇볕 정책이 초기에 나왔을 때와 또 상황 자체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강원 전략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강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원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특히나 유엔의 제재라든가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질문을 딱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것까지도 뭐 사실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 아주 냉철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사드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은 지금 3개월이 지난 후 이런 정세를 두고 보니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배치를 하는 것을 나머지 4개를 배치하는 것을 지시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저는 여당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드는 근데 이미 정부가 청와대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한 것처럼 임시 배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국내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밟고 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요.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전해드린 소식인데 군대 갔더니 노예처럼 부려졌다. 예, 육군 장성의 부인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 이 의혹 그리고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광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예.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제보, 군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제보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화돼서 문제됐던 적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 건 외에도 뭐 멸치가 상했으니까 뺨을 때리는 장군들도 있었고 네.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네. 그 떠돌이 개를 찾아라라고 군인 100명을 동원해서 그 개를 찾았던 그런 장군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공관병의 이야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지금 말 그대로 공관병, 그러니까 관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반적인 생업을 도와주는, 생활을 네.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군 골프장이나 아니면 군의 휴게소라든가 뭐 이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라든가 네. 네. 그런 곳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 문제는 2015년 정도에 왜 군복무를 하러 가서 뭐 호텔 직원처럼 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다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 관사에서 머무는 경우인데 네. 사성 장군 같은 경우는 4명, 삼성 장군 같은 경우는 3명의 공관병이 있습니다.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유사시에라도 24시간 장군이 사령관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은 집에서의 업무를 봐주는 생활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빨래하고 식사하고 뭐 네. 잡무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 자체가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국회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예전에 국방위원이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그 상식선에서 이거를 쳐다본다면은 우리나라 우리 국군의 기강이 네. 우리 사병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윗선에 많이 이 기강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이런 제보들도 많이 받는 곳이 국회이고 또 그런 제보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또 들춰내면서 또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건 국회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충분히 많은 논의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위자들의 이 전반적인 대체적인 이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네.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수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수조사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전수조사 매번 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얼마만큼 제도 개선이 됐고 얼마만큼 문제 해결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고, 그걸 네.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는 매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뭔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법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일단 뭐 이건 국회 사항이라기보다는 국방부가 결정을 내리면 충분히 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오는 군인들, 그 병사들에 있어서 이 분들은 전투 요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전투와 무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적으로 맡기고 인력이 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뭐 흔히 말하는 테니스병, 골프병, 뭐 목욕탕병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그 전투병으로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급자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네. 저분이 사성 장군이 될 때까지 수차례 동안 기무의 감찰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성 장군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그 체계의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이냐. 심지어는 지금 이 장군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네. 동일한 건으로 부인의 문제로 인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구두 경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정말 잘못에 대한 단죄가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군대 문제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만약에 국회 내에서도 뭔가 이런 비슷하게요, 좀 부당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는 특권 내려놓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많이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몇 가지를 뭐 찝어본다면, 근데 뭐 요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청소부 하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또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전환해드리고 이런 네.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위 꼬집어내라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지만 그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네. 더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김 의원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손쉽게 개방하고 있는 측면으로 있고요. 원래는 의원들이 앞에 정문 쪽으로 주로 출입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오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부조리들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